말씀드릴 부분은 두 번째 이제 국방 분야 동향 사례를 이제 DoD, 나토,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쪽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론으로 우리 군이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재원 부분으로 포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정의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는요. 미국 국방부의 정의고요. 이 정의에 큰 의미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임무와 이제 군의 미션과 AI 기술의 관계를 보면 결국은 AI 기술이 체계 시스템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임무나 업무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전투원, 사용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AI 기술을 AI 플랫폼 알고리즘이랑 학습 데이터 그리고 이제 휴먼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시는 건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고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게 의사결정, 행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어떤 학습의 연료가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영역이 5개 정도 되고 그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의 표현은 전 영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올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상, 공중, 해상, 사이버, 우주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거기상에서의 지휘 통제를 하기 위한 개념이 JADC2라고 하는 전역 C2에 대한 컨셉이 있고요. 이걸 하려면 군에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군의 데이터들은 저품질의 대규모나 고품질의 소규모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고품질이지만 데이터가 수량이 좀 작은 데이터가 얼마 없는 이런 데이터들이 군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 대한 어프로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뭐 퓨샷 러닝 같은 경우가 이런 쪽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국방 분야 동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DoD가 디지털 AI 전략을 추진을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AI 전략은 2018년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수립을 했고요. 공개 자체는 2019년에 했지만 5G, 지휘통제 통신에 대한 현대화 전략, 데이터 전략, AI 학습 교육 전략, 그리고 국외 지역에 대한 클라우드 전략, 최근에 소프트웨어 현대화 전략을 가장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쭉쭉쭉 발표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들의 중심 영역인 초점 영역 5개가 클라우드 AI, 데이터, CC, 사이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뭐 제가 유다는 이제 그 제다이 프로젝트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제다이 프로젝트는 지금 접히고 다른 프로젝트로 바뀌었죠, 참고로. 그리고 국가 AI에 대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구글의 전 CEO였던 에릭 슈밋이 이제 여러 가지 제언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엑기스로 볼 수 있는 게 5가지예요. 기술적 백본을 갖춘다. 플랫폼 원이라는 컨셉이고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데브옵스에다 시큐리티를 포함한 데브스옵스라는 컨셉으로 에자일하게 만든다. 그리고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개발의 민주화 이슈, 그게 JCF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역량에 투자하기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들이 군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일종의 사관학교 개념이고요. 또 전투원의 훈련과 교육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DoD 연구개발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그 유명한 프로젝트 메이븐이 있고요. 구글에서 우리는 AI 기술에 대해서 군사적 용도로 AI 기술이 사용되는 걸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서 보이콧했던 그 유명한 프로젝트고요. 구글이 보이콧한 이후에 이 프로젝트는 팔란티어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참전을 하는 상태입니다. 계속 진행 중인 프로젝트고요. 오른쪽에 프로젝트 블랙잭은 적에도 이제 군지비성에 대한 프로젝트고, 프로젝트 그랜딘 같은 경우에 왼쪽 밑에 있는 거는 그 무인기를 다시 회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커리어 같은 프로젝트라고 캐리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하단은 프로젝트 쿼러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상 로봇들을 원래는 한 명이 12대까지 통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에 대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6분의 프로젝트고요.
현재 DoD의 수준, AI 전투에 대한 수준, 최근 2월에 미국의 감사원 쪽에서 평가한 것인데,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위치에 좀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풀리 오토노머스 쪽이 자율 이제 무기 체계가 이쪽 단계까지 가야지 이제 다 완성되는 컨셉이고요. DoD는 이 정도라고 지금 자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사점은 자율화로 가고 있다. 이건 다 아시는 바와 같고, 유인에서 유무인, 최종적으로는 군집화 무인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DoD 이렇고요. 나토는 작년 10월에 최초의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해서 AI 분야에 대한 나토의 기술적 우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과거의 창조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연구도 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토의 책임 있는 AI 윤리, AI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도 있어서 나토도 6개의 원칙을 이렇게 했었고요. 이거는 나토나 뭐 EU나 DoD나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기획을 2017년에 발표를 해서 세계 1등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 관련된 거에 국방 쪽 이슈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과기혁신 2030 프로젝트, 중국은 인민해방군이에요. PLA 군들이. 그래서 PLA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거냐, 지능화 전쟁을 하겠다. 지금 매년 AI 관련된 투자를 1.5조 정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1.6빌리언이 환율 따라 조금 1.8조 정도 될 수 있는데 이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의 R&D 달파 같은 경우에는 1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비교해 보면 중국이 상당히 위험하게 투자를 못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쓰고 있는데 주로 인텔리전스 영역이나 자율무기 쪽으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ISR 정보감시 정찰 쪽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C2G 통계 쪽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알파워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만 관련된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AI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화 타겟을 레코기션을 하는 쪽이 표적 인식하는 쪽이고요. 무인항공기랑 연계해서 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러시아로 넘어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러시아인데요. 러시아 부분은 주로 로봇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들을 자율화 로봇. UK부 같이 이런 전투하기 위한 무인기 아우트니크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아방가르드 극초음속과 AI 연계하는 쪽도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니셔티브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스라엘을 저희가 주목할 만한데요.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AI 전략을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된 전략은 이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런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발표했는데요. 주로 인텔리전스 쪽이 강합니다. IDF 쪽은. 그래서 표적을 생산하거나 추천할 때 AI를 쓰거나 적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조기 경보하는 알케미스트 프로그램들이 등이 있습니다. 위성정보 조인트 쪽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스파이스 250이나 아르카스나 이런 것들을, 카멜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유사하게 다른 나라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은 넘어가고요. 제가 시간을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시 59분입니다. 그래서 전장에서의 AI 활용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AI를 전장에서 쓰는 것을 주로 많이 쓰는 것은 타겟을 인식하는 쪽이에요. 타겟을 인식하는 쪽에 많이 쓰고 있고, 이 타겟을 인식하는 쪽의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메이군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상용 위성 정보 가지고 많이 이용을 된 사례들 아마 보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거죠. 타격을 어떤 수단으로 타격할 건지를 추천하는 기능에 AI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 이제 쓰여질 예정이고, 활발하게. 최종적인 목표는 자율 무기 쪽인데, 이 부분은 계속 연구 개발 중인 상태고요. 범티 같은 유무인 복합체계 쪽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는 못 드렸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현재 기술을 봤을 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F-22 전투기가 한 대가 유인기로 기동을 하고 있고 양 옆에 무인기 한 4대 정도가 따라 붙어가지고 한 2대 정도는 앞을 정찰하고 2대 정도는 정찰할 결과에 따라서 가서 자폭하거나 타격하는 이런 컨셉을 미 공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황인식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하나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하나의 뷰를 상황들을 보는 컨셉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중 간의 지금 기술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어서 각국별로의 초점은 조금씩 다른데 유무인 복합세계 쪽으로 가는 형태로는 지금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끝으로 마지막에 있는 설명 가능한 책임 있는 AI에 대한 부분도 군에서는 더 심각하게 좀 노력을 들여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이 부분이 안 되면 자율무기나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당분간은 가기는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두고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12분 만에 발표를 마쳤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한 개 정도 갖고 그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그 카이다에서는 지금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LAWS 같은 오토노머스 시스템에 관련돼서 윤리적인 문제들을 지금 익스플레이너블 AI가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정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쪽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 전혀 고려 안 하고 저는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를 계속 고수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신 얘기 좀 해주시죠.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의 사견임을 들고 말씀을 드리면 그 LAWS 같은 경우는 UN에서 이제 관여를 하고 있어서 한국도 이제 국방부도 그 관련된 참여를 하고 있죠. 현재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제사회나 이런 움직임을 무시하고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그 AI 그런 윤리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검토를 해야 돼서 그런 연구 개발이나 원칙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답이 사실 별로 없는데요. 현재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쪽의 논의가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윤리적 이슈는 계속 논의가 돼야 되고 그거를 벗어나서 뭐 어떤 일부 국가처럼 안면인식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겠죠. 당연히 빠른 속도로 그걸 기술을 진화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걸맞는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염창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원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이름처럼 정보통신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이고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통신 분야를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 절반 정도의 인력이 다 이쪽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AIX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치가 않아서 좀 죄송한데 저희 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선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위에 AI 산업 육성 및 보급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 저게 AIX 부분이라고 인공지능하고 다른 산업의 융합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외에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GPU 같은 리소스를 제공하는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같은 거라든지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원에서 하고 있고 AI 반도체와 같은 R&D도 일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인공지능 이제 이 제 발표의
중심인 인공지능 융합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융합이라고 하면 우선 저희 원에서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융합하고 민간 쪽의 인공지능 융합 확산 이 두 개로 나눠서 각각 팀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공공의 인공지능 융합과 민간의 인공지능 융합 전체를 AI 플러스 X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네. 광의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융합을 X 플러스 AI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에 이제 신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X 플러스 AI가 Explainable AI하고 또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그냥 AI 플러스 X, 쉽게 AIX라고 저희는 통칭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 사업으로 좀 넘어가면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 형태에서 민간 쪽의 융합 부분은 AI 바우처라는 사업으로 이제 사업 공고가 나와서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AIX는 공공 쪽에 좀 특화돼서 사업 공고를 나갈 때는 그 공공의 인공지능 융합을 AIX로 해서 공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AI 플러스 X라 그러면 인공지능 융합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쪽하고 민간 쪽을 추진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는 그 정부 부처들이 있잖아요. 부처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부처가 인공지능으로 뭔가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민간 쪽은 그런 그 사전에 어떤 걸 개발하겠다고 정의를 하질 않고 민간의 수요 기업하고 공급 기업이 수요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AI 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11개 정도 지원을 했고요. 민간 AI 융합 사업, 그러니까 AI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200개 이상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인더스트리도 있고 환경 부분도 있고 세이프티도 있고 헬스케어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한 3년간 지원을 해왔고요. 여기에 이제 세이프티 같은 경우 국방 쪽도 이제 포함이 될 거고 인더스트리는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산업에 있어서 주로 불량률을 인공지능으로 탐지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새로 산림해충 쪽, 재선축 쪽 방지하는 거를 드론 영상 분석하는 데 인공지능을 쓰고 있고요. 화학물질 대응이라고 하면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유해 화학물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제 좀 판단을 해서 어떤 대응을 적정한 대응이 필요한지를 안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적 AIX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만 좀 들어보면요. 국방 쪽 섹션이긴 하지만 뒤에 이제 김세용 중장님께서 국방 쪽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저는 다른 분야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국민안전이라고 해서 이제 대구 수성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성구 쪽에 그 CCTV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아라든지 아니면 치매 노인분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분들을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들이 이제 CCTV를 다 뒤집니다. 그래서 그 CCTV 뒤집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는데 이 신고가 들어온 사람의 인상착의 같은 것들로 어떤 CCTV에 찍혔는지만 좀 요약을 해주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의 얼굴 영상까지 인식을 해서 하면 좋은데 요즘에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서 이 사업에서는 얼굴은 좀 빠지고 옷차림, 그분이 입었던 옷차림, 키, 옷 색깔, 모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하니까 정확도는 얼굴 영상까지 들어간 거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 것들로 이제 경찰분들의 업무를 좀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건 국세청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국세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 굉장히 많지만 특히 불법 복제된 그러니까 복가품에 샤넬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이제 짝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잡아서 이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이제 그 국경 공항이나 이런 데 들어올 때 상표가 있으면 그냥 상표권자한테 이게 진짜 상표인지 물어보면 굉장히 쉬운데 상표가 없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표가 없을 때는 이 물건이 어떤 걸 복제한 건지 아니면 상표 없이 그냥 자기 독자적으로 물건을 만든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품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 1차적으로 그 관세청 직원이 이제 핸드폰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거랑 비슷한 명품이 있다든지 이거랑 비슷한 손톱깎이가 있다든지 그런 걸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유사도가 높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판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공 쪽이고요. 그 AI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AI 민간 쪽 인공지능 융합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사전에 이제 어떤 부분을 개발하겠다고 정의 없이 민간 기업이 자기가 원하는 인공지능으로 뭘 써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공지능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정부는 우선 1차적으로 AI로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수요 기업한테 바우처라는 걸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바우처를 가지고 수요 기업이 공급 기업과 계약을 하고요. 계약을 해서 납품을 다 받고 검수까지 끝나면 그 바우처를 공급 기업한테 전달을 해주고, 공급 기업은 우리 원으로부터 이제 돈을 이제 받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부 지원 사업하고 달리 이게 그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 3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매년 이제 저희가 공급기업 풀들을 등록을 해서 수요기업이 이 풀에서 이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기업을 굉장히 자유롭게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이 있다는 정도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업들하고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공급기업의 품질 관리 정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21년까지는 약 한 200개씩 매년 하다가 22년부터 좀 예산이 늘어서 350개 올해는 지원을 선정을 마쳤고요. 내년에는 한 400개 정도 지원을 하려고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쪽 사례가 여기 뭐 나와 있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반도체 부품 같은 것들이 잘못 만들어졌는지를 사람이나 육안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컴퓨터 비전 쪽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야잖아요.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해서 불량률을 굉장히 개선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까지가 인공지능 융합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조금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 시간이 좀 제가 이제 2분이 또 늘어났으니까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성능 컴퓨팅이라는 사업이 또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매년 한 200억 이상씩 투입이 돼서 GPU 리소스가 좀 부족한 학교라든지 그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GPU 리소스 및 개발 플랫폼, 그 파스를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매년 1000개 정도 기업에 이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모든 기업들한테 동일하게 드리는 거 아니고요. 8테라플롭에서 20테라플롭까지 이제 좀 차별화해서 80테라플롭까지 좀 차별화해서 많이 쓰는 기업들한테는 더 많이 드리고, 그리고 아예 안 쓰는 기업들한테는 그 리소스를 회수해서 더 필요한 기업들한테 이제 더 추가해서 드리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PU 사업이 특히 최근에 그 초거대 인터넷이라고 해서 그 언어 같은 경우는 GPT-3 같은 게 나오면서 굉장히 모델이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면서 GPU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성능 컴퓨팅 쪽을 그 초거대 인터넷 쪽에 좀 집중 지원하는 것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앞에 이제 국방에서 굉장히 나오고 있는 앞에 윤리 문제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그 재작년부터 그 OECD에서 인공지능 윤리의 뭐 원칙 이런 걸 발표하고, 이거에 따라서 뭐 굉장히 많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윤리 기준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 기준을 만들고 이걸 실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이드를 따라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인증이 있는지 그런 게 전혀 세계적으로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의 이제 신뢰성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를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인증까지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주는 것들을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새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인력 양성 쪽도 저희가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과정의 인력 양성이 아니고, 그건 IATP라는 조직에서 하고 있고, 우리 원에서는 비정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자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서울에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지역 쪽에서도 계속 지역 쪽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전국 번역으로 교육센터에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들, 그러니까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인공지능 사업 반도체도 있는데요. 시간이 제가 11분 정도 쓴 관계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AIX가 더 큰 예산 규모를 해서 좀 많이 임팩트 있는 걸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마 AIX 사업에 대한 현황을 소개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김동환님 시간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네, 그러시면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와 네 번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김세용 교수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방부 김세용 중령입니다. 앞에서 너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총 3개를 설명드릴 건데 그중에 약간 해안 경계 쪽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촬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그쪽은 좀 생략을 하시고 촬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과기부하고 나이파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건 뭐 작년 기준이지만 총 8개 사업 중에서 2개의 사업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개의 사업 중에 7번 같은 경우는 해안 경계하고 지뢰 탐지, 세부 사고를 하면 총 3개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의료 영상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그 군 장병들 군 입대하고 또 상병이 진급이 되면 매년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건강검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많은 인원을 촬영하는 만큼 그걸 판독할 수 있는 군의관들이 좀 없고 일부 그 전방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 보니까 한 장에 판독하는데 5,000원씩 들여가지고 민간에 지금 의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전방에 또 문제가 뭐냐면 엑스레이 기계는 있지만 판독할 수 있는 군의관이 없습니다. 제가 전방에서 군생을 할 때 저희 군의관님이 정신과 군의관이셨는데 뭐 이렇게 밤에 그 긴급한 환자가 발생을 하니까 배에다가 이렇게 빨간 약을 발라주는 진짜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 그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주는 했더니 심리적인 안정이 오면 나갈 수 있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좀 군에 물론 이렇게 뭐 큰 병원은 많이 좋아졌지만 전방에 있는 그 군의 그 의료 형태는 아직까지도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좀 해결하고자 일단은 폐질환, 그 다음에 골절질환, 또 올해부터는 뇌 질환에 대해서 좀 하고를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는 전방에 지금 병사들이 가장 많이 가는 전과가 그 진료과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통상 이렇게 판단하면 뭐 이렇게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이렇게 피부 질환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좀 그런 쪽에 좀 접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해안 경계 좀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군 병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해안 쪽 경계가 그동안 있던 초소를 다 없애고 지금 무인화로 좀 가고 있는 좀 추세고요. 크게 이제 뭐 작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레이더를 이용해서 먼저 좀 이상한 물체를 좀 식별을 하고 그게 또 계속 이상해서 오면 저희가 뭐 원거리 카메라, 중거리 카메라, 근거리 카메라 해가지고 추적 감시를 좀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러한 또 배 중에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AIS나 뭐 VPS 등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배인지 아닌지 좀 식별하는 작전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뉴스에도 많이 뭐 아시겠지만 뭐 동해안 쪽에 뭐 목선이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실제 전문가가 분석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 목선인지 아니면 불무인지 식별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녹화 때문에요?
네. 좀 그런 게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작전사 지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한 감시 장비가 많이 있고 소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이제 해안 감시 기동 부대로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인력을 좀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티를 동시에 보려고 하다 보니 감당이 안 돼서 이 부분에 좀 AI를 적용하는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은 세 번째는 그 지뢰 탐지 시스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기존의 그 지뢰 탐지 시스템은 MD라고 해서 마그네틱만 디텍션하는, 그리고 그 안에 뭐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속이 있으면 삐삐삐 소리 나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뢰인지 아니면 뭐 일반 뭐 금속인지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개발된 게 지뢰 탐지기 2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MD 플러스 GPI라 해가지고 그 지표를 추가하는 레이더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근본적인 목적이 이게 뭐냐면, 물론 뭐 다양한 지뢰를 찾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목적을 이렇게 해서 지뢰를 탐지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여기 뭔가 있다 보여주는 수준이라서 그게 어떤 건지는 좀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성과를 보면, 첫 번째 그 의료 분야 보시면 그 폐에 대한 비영상 전문의가 보는 민감도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실제 폐 질환이 있는데 그거를 폐 질환이라고 판독할 수 있는 그 정확도인데, 뭐 비영상 그 전문의가 보면 한 70% 수준. 그다음에 특이도 같은 경우는 폐 질환이 없는데 폐 질환이 없다고 판독하는 비율이 한 90% 되는데, 인공지능을 적용하니까 한 83%, 92%. 현재는 더 이렇게 증대되고 있고, 지금 또 그 단순히 이 사고만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업 중에 있고요. 이거 왼쪽 같은 게 보면은 이제 지금 전방 같은 경우에 좀 GP나 GOP 이런 데는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이동형 이렇게 엑스레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군 장병의 그 특성화된 그 판독할 수 있는 AI 기능을 접목해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 그 강원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의료 헬스 특화지구인가 아마 뭐 그거 해가지고 지금 군에 납품해서 이제 지금 납품이 아니고 군에서 이제 시범 적용해가지고 그 올해 7월부터 시범 중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안 경계 같은 경우는 뭐 AI 적용하면 단순히 뭐 다양히 뭐 이중률을 뭐 증가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요. 실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여기 빨간색 층에 있는 뭐 잠수함이나 뭐 목선, 그다음에 항공기 같은 경우도 뭐 단역기나 고격기 이런 뭐 AM2기 같은 경우 이런 게 좀 북한에 대한 좀 정보가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 인식률이나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 거의 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뭐 해결해야 할 난제인데,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좀 약간 또 비밀성 데이터도 있다 보니까 좀 비밀성 데이터를 민간에 좀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지뢰 같은 경우는 이거 작년 늦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좀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좀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대인지뢰, 굉장히 조그맣고 뭐 판독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에 있는 그 마그네틱도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걸 식별을 거의 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뢰 탐지기, 신형 지뢰 탐지기를 갖다 놓아도 거의 탐지를 못하고 있고, 특히 목함 지뢰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충돌이 있으면 이거 똑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지금 계속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올해 목표가 지금 무조건 대인지대하고 이런 목함지대는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지금 목표를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잘 다 얘기했지만 계속 병력은 줄어들고 있고, 이 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AI가 아닌가. 그리고 이 AI를 무기체계에 적용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고요. 뭐 저희 뭐 국방부 내부 사정이지만 인공지능 업무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또 이런 인공지능을 위해서 좀 데이터 관점에서 정보기까지 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여기 써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민간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좀 제도를 좀 구축해 나가고 있고, 이건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뭐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방이 될 수 있도록 좀 뭐 다양한 분야의 뭐 추진 중점을 만들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뭐 AI나 데이터를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전담 기관 및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규제 샌드박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앞에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저희가 다양한 그 네트워크들을 통합하는데 뭐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CCTV 같은 경우는 단독망 운영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뭐 데이터를 조정하고 수집하고 융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단순히 뭐 데이터는 많이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진흥형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맵, 그다음에 전문 인력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 저희 국방 전 영역에 AI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뭐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걸 계속 뭐 소개시켜주고 각 분야에서도 발굴을 하고 또 민간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이거는 뭐 지금 뭐 초안 상태지만 저희가 뭐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데이터가 잘 흐를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 예. 물론 뭐 하나하나 뭐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김준영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발표자를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막 하셨는데요. 네, 질문 하나 정도만 받겠습니다. 시간 관리만. 제가 마음속으로 5초를 늘 세우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네, 질문이 일단 없으신 걸로 발표가 너무 훌륭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예, 없어서.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네, 네. 하세요. 네. 정책적인 문제라서 예. 먼저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거버넌스 얘기하셨는데 네,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전력 지원 체계하고 무기 체계에 전체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거버넌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서 얘기한 국방 분야 제도의 거버넌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전력 지원 체계만 쪽인가요?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현재 국방의 현실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그걸 같이 통합하는 작업이 좀 진행 중에 지금 있고요. 예, 아마 뭐 그 다음에서 또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예. 그 시도는 하고 계신 거죠? 시도는 5대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예. 전체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님. 네. 이어서 우리 국방부 박흥순 중령님께서 유사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걸 좀 올라가서 국방 네, 국방부 박흥선 중입니다. 저는 김세용 중령은 이제 정보화 계획관실에서이고요. 저는 이제 그 전략 수립하고 이 AI랑 무인 체계를 총괄하고 있는 개혁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방 인공지능하고 드론 추진 전략 및 발전 방안 고찰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미래 국방환경 전망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는 AI랑 무인 체계를 합친 유무인 복합 체계 발전 방안까지 이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국방환경 전망인데요. 이 장표는 이제 안보 정세의 변화로서 현재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국제 그 안보 동맹을 넘어선 기술 동맹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뭐 오커스라든가 쿼드를 중심으로 경제 안보까지 복합적 안보 위험에 대응 가능한 국방 역량 강화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사회 자연환경의 변화인데요. 앞서 김세훈 중님이 얘기했지만 저희 인구 전력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현재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감염병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도 국방에서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구조의 정의화라든가 국방 운영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현재 국방혁신 4.0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은 이제 아시다시피 넘어가겠습니다.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인데요. 현재는 미국의 3차 상세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이 이제 과학기술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2019년도에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자는 스마트 국방 혁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국방 혁신이고요. 저희 국방부는 2019년도에 스마트 국방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부도 아마 승계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방혁신 4.0이라는 키워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제 국방혁신 4.0 이전에서는 국방개혁 2.0이라는 키워드로 추진을 했었고요. 두 번째 꼭지를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이런 기조로 해서 스마트 국방혁신이 추진되었습니다. 분야별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3대 분야에 9개 대과제로 구성된 6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요 기술 분야 민간군 상생 발전과 정책제도 혁신을 통한 스마트 국방혁신 여건 보장 이 두 가지 꼭지에 AI와 무인 체계 전략이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관련 협의체 신설로서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민간과 협업해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2021년 10월 달에 제1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님으로 되어 있고요. 관련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차관님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연초에 제2회가 열렸고요. 지금 정부가 바뀌었지만 아마 연말에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국방 AI 추진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 AI 전략은 2021년도에 정부와 계획관실에서 버전 1.0이 수립돼서 공개가 됐고요. 국방 비전 2050이라는 전략서가 배포가 된 다음에 올해 4월 달에 국방 AI 전략 2.0이 배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비전으로서는 AI 기반으로 국방 전 영역에 대한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비전이 되겠고요. 추진 전략은 크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 두 번째는 서비스 구현, 세 번째는 국방 AI 센터 신설, 네 번째는 민관군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반 조성기로서 2025년까지 AI 인프라를 조성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30년까지 AI 서비스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 작전 영역에 활용하자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 AI 구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5가지의 구성 요소로 된 플랫폼 상에서 국방 운영 분야, 무기체계 분야, 전장주의 분야의 세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것이 AI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I 플랫폼 개념인데요. 여기서 AI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능형 플랫폼을 지금 센터에 지금 설립할 것을 중심으로 해서요. 단위 부대, 즉 각군의 스마트 부대, 스마트 비행단, 스마트 군함을 중심으로 AI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센서들이 이 단위 부대와 센터로 돼서 AI 학습 및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을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국방 운영 분야입니다. 국방 운영 분야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육군의 스마트 부대, 공군의 스마트 비행단, 해군의 스마트 군함을 중심으로 AI 서비스를 확산하는 건데요. 현재는 공군은 지금 거의 2024년까지 비행단을 중심으로 스마트 부대가 지금 확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육군과 해군은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서요. 육군 스마트 부대는 부사단, 그다음에 해군은 이함대사를 중심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기체계 분야입니다. 무기체계는 현재 민군 합연간 협력을 통한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DNA 포럼을 작년에 1회 개최를 해서요.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장지휘 AI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플랜인데요. 국방 AI의 궁극적 목표로서 지휘관의 지휘 결승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건 어떻게 보면 단계적 추진의 예시로서 합동 모의 체계에 처음으로 AI를 적용해서 이것을 지능화해서 보도하는 방식을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 AI 인재 양성입니다. 현재 정보계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작년에 국방부 과기부 간 AI 교육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간부는 약 2,000명, 병사는 5년간 총 5만 명을 이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병사 소양 교육뿐만 아니라 간부의 어떤 직위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국방 AI 조직 신설 및 한미 AI 협력 장표입니다. 현재 내용을 제가 추가를 안 했는데요. 현재 국방부 조직 개편이 아직은 확정안은 아니지만 현재 앞서 이제 김성중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무기 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에 대한 어떤 사업의 비효율성 이런 걸 많이 상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요. 하나의 개혁실이 이제 혁신실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정보화랑 전력국이 하나의 실 안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냥 안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방부 조직은 이렇게 추진이 될 거고 국방 AI 센터라는 조직이 그 실행 조직으로서 지금 신설되는 것을 지금 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AI 협력을 미국의 제이크와 함께 우리의 국방 AI 센터가 앞으로 AI 협력을 통해서 공동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방 드론 추진 전략입니다. 현재 그 무기체계 분야는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이런 보시다시피 각 급별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경계 정찰 측면에서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방 드론 획득 현안으로서 현재 무기 체계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비 우리나라가 82%의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획득 시간이 장기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상용 드론을 신속하게 도입을 해서 군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용 드론 산업이 현재는 초기 단계고요. 해외 대비 기술 수준이 부족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 창출과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서 상용 드론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방이 함께 노력하자는 어떤
차원에서 국방 드론 추진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서 추진 중점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요 창출과 군에서의 어떤 테스트 베드 제공, 그다음에 민군 간의 기술 협력이 되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총 5개로 추진되고 있고 다음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미래 환경 대비 군 소요 창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상용 드론 관련해서는 군에서의 소요가 지금 각 군별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는 중장기 소요를 지금 종합해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라서 정비 지원 체계 개념을 수립한다든지 적정 수명 주기로 기술 진보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테스트 베드 지원인데요. 그래서 실증 사업들이 산업부랑 과기부, 광주시, 전남도, 그 다음에 산업부 택배 드론까지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 지금 실증 시험장을 구축하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그 실증 시험장이 아마 구축이 완료돼서 민군 간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국방 주도 상용 드론 산업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을 통한 드론 표준화가 중요한데요. 드론 표준화가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국방의 표준, 드론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정립해 줘야 업계에서도 그에 맞춰서 부품을 생산하든 제품을 방산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에 대한 내용이 지금 국방부에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개발에 대한 부품 국산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작년부터 이제 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에 우리 군이 참여해서 지금 같이 홍보 및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올해도 여름에 한번 드론쇼 코리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서는 상용 드론의 군 사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민간과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방 드론에 대한 정보 공개 창구를 마련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하고 있는 군에서 드론의 소요를 민간 기업과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창구를 마련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드론 통합 관제 체계 구축으로 2028년까지 군용 무인기 관련해서 통합 관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과제로서는 드론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서 현재 국방에서 드론을 활용하려면 보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는 드론에 이제 KCMVP를 장착하는 모듈을 장착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려는 것이 이제 의무화되고 있고요. 그 국방 암호 모듈을 안보지원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탑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락검사 표준 지침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납품업체가 이제 수락 검사 기간에 표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업 관리가 부담되는 게 도출이 돼서 이런 수락 검사 표준 지침이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이를 통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 요구 사항이 명확해져서 군납 및 개발이 유명한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는 사업이 경쟁 입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혁신 조달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상품을 수익 계획할 수 있는 혁신 조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방 드론 임무 수행 역량 강화로서 조종사나 정비 인력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금 드론을 운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어떻게 보면 어디 충돌에 떨어지게 되면 그게 어떻게 불책 사유가 군에 좀 있어서 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용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상용 드론 보험을 개선한다든지 보장 범위 확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론 추진 전략의 단계별 추진 방안으로
현재는 단기간에는 인프라 구축에 좀 매진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율형 유무인 복합체계 전략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AI하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방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장기적인 과제인데요. 군에서는 3가지 꼭지를 가지고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전 개념 발전이고요. 이것은 각 군에 어떻게 보면 유무인 전투 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작전에 녹일 것인지에 대한 개념 발전이고, 현재는 국방부 차원에서 그 에트리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 대한 운영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3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고요. 이것은 ADD나 국기원에서 하고 있는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프라 구축인데요. 다음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무인 체계랑 AI 전략이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인프라에서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말을 했고요. 보시면 이 개념도가 마지막 장표가 되겠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AI 표준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칭이 표준 체계라고 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센터가 현재 중심에서 AI에 대한 학습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국방 AI 센터가 조직이 결성되면 여기서 이제 물리적으로 일을 하든 뭐 다른 데서 원격으로 통제를 하든 그것은 아직 개념이 수립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지휘수를 지원하고 각 군의 그 스마트 부대, 스마트 비행단, 스마트 군항이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각종 무기 체계를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정도만 받겠습니다. 일단은 네. 네. 예, 고문 김용현소장입니다. 작전 개념 연구할 때 에트리랑 국방부랑 작전 개념 연구 3년 동안 진행한다고 했는데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DNA 포럼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운용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 연구 과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국방부에서 장기적인 연구 과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 하나의 생태계 연구 과제라고 해서 장기적인 연구 과제가 있는데 그 연구 과제를 통해서 지금 에트리하고 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3년간 지금 그 작전 개념을 다시 연구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음 5번째랑 6번째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지 넥슨의 김동환입니다.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굉장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15분 내에 발표하는 건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그 내용 자체보다는 어떻게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저희가 멈티라고 우리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멈티와 관련된 그 이슈가 무엇인지 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구축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멈티에 대한 하이 레벨 리퀘어먼트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떠한 디자인을 통해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원래 약간 좀 기술적인 내용보다 약간 정책적인 제안을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멈티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와서 설명한 것이고요. 아까 한글로 얘기하면 이제 유무인복합체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국방과학기술 입장에서 또 인공지능 관점에서 현재 다파가 수행하고 있는 AI의 가장 목표가 바로 이 멈티를 구축하는 것이 AI의 그 구축하는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방에 저희 특히 이제 무기체계의 AI다 그러면 이 멈티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몇 가지 이제 챌린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한 팀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한 팀으로 잘 수행할 것인지 아까 우리 중령님도 운영 개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멈티의 이 시스템이 하나의 미션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멈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도면에서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싸우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공통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SEI에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입장에서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임무라고 전쟁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아까 그 단순히 그냥 지금 현재 고전적인 그런 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사이버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멈티가 지금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이버전에서 사용하는 에이전트도 하나의 멈티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의 전장의 개념과 그 다음에 지휘 구조가 교전급 그 다음에 전술급 전략급의 싸우는 그 지휘 구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지휘 구조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OODA 사이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전장을 수행하는 오퍼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그 디멘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통적인 아키텍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멈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오토노미이고 그 다음에 이 오토노머 시스템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또 그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토노미를 정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이 유무인 복합 체계가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챌린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통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그 우리가 아까 드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가장 그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많이 발전되고 많이 수행되고 있는 게 현재 그 공중 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은 이미 스탠다드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납 4586 같은 경우는 이미 무인기와 GCS 통제소관에 표준 포맷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그 내가 특정한 도메인에 있는 멈티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템플릿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챌린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 레이저는 안 나오네. 그 마지막에 그 리유저빌리티 결국은 재사용성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인터프로비티를 제고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품질과 그 다음에 생산성을 같이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품질 속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 자체가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 관점에서의 코어 어셋을 개발하는 초기 스타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 개념에 도메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에 대한 설계를 해서
최종적인 아키텍팅을 만들어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각각의 프로덕트 라인대로 사용하는 코어 어셋을 개발을 하고 실질적인 멈티에 적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설계를 어느 정도 수행을 해줘서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멈티는 결국 싸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싸우는 아까 얘기했던 ODA 사이클에 의해서 싸우는 행위에 대한 그 펑션을 논리적으로 식별을 해서 그걸 근반으로 내가 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위 개념의 로지컬한 펑션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펑션 하면 데이터를 사실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펑션 아키텍처에는 사실은 인풋과 아웃풋이 다 정의가 돼야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다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부적으로 조장해야 될 스테이터스를 데이터 모델링 하는데 이런 그 데이터의 그 셋 레벨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 엔터티 레벨은 아니고 데이터 셋 레벨 정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식별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제 펑셔널 리퀘어먼트고 설계 아키텍팅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non-functional requirement 차원에서의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품질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고려를 해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될지 그래서 샘플로 이제 몇 가지의 중요한 예들을 소개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 굉장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는 것은 콘크리트한 아키텍처, 하나의 특정한 멈티에 대한 시스템을 한다기보다 아까 코어 어셋에 대한 관점에서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는 관점이고요. 근데 설계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펑셔널 아키텍처는 로지컬한 모델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키텍처는 이제 피지컬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하다는 건 기술의 디펜던시를 갖고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그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까지를 식별하는 단계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퀄리티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설계할 때 이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고려를 많이 못하고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퀄리티 어트리뷰트에 대한 기본을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될지를 가지고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특별히 저 시스템의 도메인을 분석한 모델과 그 다음 실제로 디자인한 모델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하드웨어 오리엔티드된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 펑셔널 아키텍처의 시스템 어나리시스 모델이 굉장히 이미 설계된 모델을 가지고 구현을 하기 때문에 재사용성이나 향후에 기술이 다시 바뀌게 되면 그 펑셔널 아키텍처가 또 바뀌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펑셔널 아키텍처의 이 시스템 분석 모델과 설계 모델은 철저히 구분을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줘야 안정적인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하나하나를 또 설명드리기 더 어렵지만 기본 컨셉은 아까 얘기했던 요 모델은 우리가 ONG의 디시전 모델링을 가지고 디자인 디시전을 내린 건데 예를 들어서 레벨 오브 리커버리티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인터프로피티나 리유저비티를 높이기 위한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오픈 아키텍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디자인 디시전이 존재하고 그걸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리눅스 너커의 개념의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리눅스 노드로 모든 멈티의 솔루션을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오픈 아키텍처 그 다음에 리얼타임 소와 그 다음에 인메모리 컴퓨팅 로봇 프레임워크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보안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무기체계 같은 경우는 특히 멈티가 되면서 분실의 우려가 있고 적국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위 말해서 엔티 템퍼링에 관련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컬래버레이션에 대한 레벨을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이슈인데 이 레벨 오브 컬래버레이션을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 저 같은 경우는 한 5개 단계로 스탄학에서는 이미 무인기하고 통제사고의 어떤 스탠다드 그 레벨 오브 인터브리티가 있는데 저는 그걸 좀 인투이티브 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컬래버레이션의 수준을 이렇게 한 5단계로 다시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웨폰 차원에서 이 멈티가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지금 간주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레이어 아키텍팅을 통해서 테크놀로지 아키텍처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테크놀로지 밑에 그 미들웨어 이하의 테크놀로지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상위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기본적인 템플릿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거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레이어와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와 그 다음에 엔터티 레이어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템플릿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사실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든 노드 어떤 형태든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리눅스 노드가 다 존재를 하고 그 컴퓨팅 노드 간에 연결하는 것은 와이어드가 됐든 와이어스가 됐든 존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메인 컨트롤러 사람하고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메인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유저 그러니까 언맨드 비클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아까 그 레벨 오브 콜래보레이션의 관점에서 한 5가지 유형으로 형태를 나눠보고 그들 간의 인터페이스 유형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에 각각의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스탠다드를 이용하거나 새롭게 정의를 하거나 하는데 결국은 오픈 아키텍처로 가게 되면 모든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오픈 아키텍처 형태의 스탠다드로 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아까 얘기했던 언맨드 비클과 사람하고 인터랙션 되는 메인 컨트롤러 사이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디플로이 되는 디플로이먼트 아키텍처 형태로 전체 시스템 아키텍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베이스로 각각의 멈티의 콘크리트한 놈들을 구현할 때에 참조 아키텍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코어 어셋을 멈티의 코어 어셋을 개발하는 템플릿이다. 그걸 위해서는 펑셔널 리퀘어먼트 그 다음에 non-functional requirement를 잘 구분을 해서 그 non-functional requirement를 만족할 수 있는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워페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전통적인 개발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워페어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장의 개념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시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적의 구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워페어의 특징이 저렇게 그레이 존이 굉장히 더 넓어져 있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전략들이 그런 전통적인 전략들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변혁을 얘기하고 DX를 얘기하는데 정말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대전환이 있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저 마지막에 있는 웨포나이저 서비스 무기를 단순히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 모든 인프라 자체가 정말 그 오픈 플랫폼으로 다 구축이 돼서 연구개발 환경이나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하이브리드 워페어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변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하고 마지막 정책적인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빨리 얘기하느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국방 쪽에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뭐 해봤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네, 강 교수님, 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은 제가 저는 이제 공군 강태우 대리입니다. 이제 공군에서 아무래도 몸티라든지 무인복합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 무인복합 체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결국 네트워크라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잘 표준화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을 시킬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아키텍처 안에도 그런 어떤 통신이라든지 데이터 링크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커먼 데이터 링크하고 전술 데이터 링크의 어떤 뭐 통합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또 이제 저희 고속 전투기나 고속 기동기 간의 이제 공중에서의 이제 상호 데이터 링크,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레이턴시 최소화 등을 제가 볼 때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상용의 그냥 표준화된 그런 기술이 아닌 어떤 전용 이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 링크나 이런 부분들이 업체 주도의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지 개념 발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업체 주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ADD가 이미 지금 그런 부분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미국의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해서 지상 통제소하고 무인기 간의 표준은 아까 얘기했던 그 표준이 이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또 웨펀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웨펀 간의 데이터 링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금은 현재 미스를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ADD 같은 경우도 발키리 같은 무인 전투기를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인기와 무인기 사이에 해당되는 링크 시스템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저희 업체가 사실은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정말 그 ADD와 같은 지금 무기체계 개발하는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ADD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카이에서도 이제 저희 KF-21을 개발, 연구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재량이라든지 이제 무인복합 체계로의 발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ADD에서 하고 있는 것들, 카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그게 말씀하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저희 업체는 거기를 따라갈 뿐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 개발을 하고 하는 일은 없고요. 그래서 주로 지금 응용 연구를 통해서 아까 웨펀 데이터 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UCS 우리 그 밑에 있는 지상국하고 무인기하고는 이미 표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스타낙 사무실부도 얘기했고, 또 SAE 미국에 있는 SAE에서 나온 표준도 있고요. 그 표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 김병현 감사드리고요. 하나 시스템의 김영호. 안녕하세요. 하나 시스템의 김영호 수석입니다. 앞서 LIG에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공중 유무인 협업 체계 핵심 기술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국내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무인 협업 체계, 유무인 협업 체계라고도 하고 복합 체계라고 하는데, 멍티에 대해서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공중 멍티에서 고객 쪽 개발 동향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 보면 아파치 헬기하고 프레데터하고 이런 멍티를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다 육군이나 해군 쪽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중국 쪽에서는 이제 데모 수준으로 개발해서 이제 멍티에 대해서 운영 개념을 확인을 하고 개발을 현재 지금 실전 배치를 위해서
개발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이제 유문 협업 체계에서 이제 뮤직이라는 밴드 어멘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캐퍼빌리티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이제 개념으로 멍티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피 이게 동영상이 삽입이 되면서 이미지로 삽입이 되었나 보네요. 뮤직이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영상이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무인 협업 체계에서 핵심 기술 요소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기술 분야를 나눠가지고 8가지 핵심 기술 요소를 이제 뽑아를 봤는데 먼저 이제 체계 통합 분야에서는 이제 운영 개념과 상호 운영성, 시스템 아키텍처, 통합 운영 검증 이러한 이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LIG 네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스타나드 4586이라는 이제 상호 운영성 표준이 있습니다. 나토에서 문서를 이제 배포한 문서가 있는데 상호 운영성 개념은 그 나토에서 배포한 이제 스타나드 4586 기반으로 해서 한국형으로 좀 바꿔가지고 한국형 표준 프로토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앞 뒷부분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형태의 상호 운영성 표준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탑재 장비 쪽에서는 데이터 말씀 공문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링크가 아주 이제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근데 무인기 탑재용 그리고 또 소형 경량화되는 데이터 링크의 개발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무인기 운영 OFP 쪽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무인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상체, 지상 통제 장비를 통해서 무인기를 운영을 했는데 유무인 협업 문티가 되면 유인기에서 이제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OFP가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될 건데 특히나 유인기 탑재 장비에 탑재되는 형태의 무인기 운영 OFP를 개발을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될 거고 이게 ADD에서 이러한 무인기 탑재용 무인기 OFP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그 부분도 이제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 임무 할당하고 운영 제어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나 무인기 자율화 기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타나드 4586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스타나드 4586이라는 게 이러한 형태의 무인기를 이제 나토에서 여러 이제 지상 통제 장비가 되었던 다른 각각의 통제 장비들에서 공통으로 이제 상호 운영을 하기 위한 이러한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UAV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UCS 엘리먼트가 멈티가 되면 얘가 이제 무인기 쪽으로 탑재되어서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구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타나드 4586에서 이제 상호 운영성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LIG 네트워크에서도 말씀을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레벨이 1에서 5까지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레벨 1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인기하고 유인기가 직접적인 이제 링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유인기 쪽에서 지상체와 그리고 무인기 쪽에서도 지상체와 연결되어서 지상체를 통해서 영상 같은 것들이 이제 영상을 간접 수신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레벨 2부터 이제 실제로 유인기와 무인기가 이제 링크가 연결되어서 유인기 쪽에서 무인기를 제어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3 같은 경우는 무인기의 탑재 장비, 페이로드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한다고 보시면 되고 4, 5는 실제로 이제 유인기에서 무인기를 이제 직접 기체를 직접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그 유인기에서 무인기를 컨트롤하는데 유인기 쪽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이런 형태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제 뭐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통제 장비에서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OFP가 탑재되어서 그 무인기를 이제 컨트롤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기존에 이제 얘는 사실 그 회전익기에 탑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전익기다 보니까 뭐 진동 같은 거, 떨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종사 인터페이스가 이제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직관적으로 뭐 지금 전투 상황에서 빠르게 이제 운영하기에는 실제로 그 HCI 측면에서는 PVI 측면에서는 좀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앞서 링크를 맺고 LI2 이제 무인기 쪽에서 영상을 수신한 부분이고 그리고 무인기의 이호 영상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뭐 지금 뭐 포브나 뭐 줌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이고 LI 4가 되면 무인기를 이제 실제로 기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 기체 뭐 홀드니 데스티네이션 무인기 가이드 운영이 뭐 이러한 형태의 무인기를 기체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비행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국가연하고 국기연에서 지금 그 업체들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핵심 기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보 통합작전과 유무인 상호 운영을 위한 공통 아키텍처 및 표준 프로토콜 개발이라는 이제 과제는 이제 국가연 과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 과제가 이제 4개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1과제는 무인 항공기 체계 공통 아키텍처 및 표준 프로토콜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국가연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1과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스타나드 4586 기반으로 한국형 표준 프로토콜, 한국형 상호운영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지금 스타나드 4586 표준은 그대로 가져오고 한국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기, 뭐 군단급 차군 무인기 그리고 중고도 무인기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뽑아내서 메시지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뭐 암호 장비 같은 것들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들을 별도로 이제 표준을 만들어서 한국형으로 상호형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 과제는 무인기 C2링크 전송 표준화 기술이라고 해서 C2링크 데이터 링크 쪽에서 C2링크를 모바일 애도 네트워크 형태로 표준을 개발하는 그 국가연 마찬가지로 국가연 주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서는 앞서 LIG 넥슨에서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이제 무인 항공기 체계 지상 통제 장비의 공통 소프트웨어 기술 이 부분을 이제 LIG 넥슨은 산학 주관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가지 쪽은 소형 드론용이라는 뭐 기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유무인 협업하고는 좀 약간 이제 동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유인 공격 행위에 의한 다수 무인기 운영 제어 기술이라고 마찬가지로 국가연 주도로 운영 연구를 통해서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실제 LH에 탑재된 SMF4D 상에서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무인기 관리 OFP가 탑재가 됩니다. 탑재가 되고 그 OFP를 통해서 무인기를 다수 무인기 2대로 지금 설정을 해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2대의 무인기를 SMF4D에 탑재되어 있는 무인기 임무관리 OFP를 통해서 레벨을 2, 3, 4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OFP를 국가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제의 경우는 실제로 SMF4D는 LH에 탑재되어 있는 실장비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무인기나 유인기 그리고 무인기의 여러 가지 이제 이용 모델이나 데이터 링크 모델, FLCC 모델을 전체 다 이제 모델로 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유인기 쪽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이제 항전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의하기 위한 이제 이러한 모의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경 과제인데 국경 과제로 지금 앞서 지금 표준화 과제하고
다섯 무인기 운영 제어 기술은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고 거의 CDR 수준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본과제 소형 무장헬기 유무인 복합 체계용 유무인 자율 효력 및 결심 지원 체계 기술 개발은 원래 이제 10월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아마 지금 먼티의 인공지능을 적용한 과제는 이 과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터리하고 LID 넥선 그리고 카이 등이 큰 소시험을 구성해서 과제를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이제 소형 무장헬기 LH 쪽에 먼티를 실제 LH에서 구성을 한다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을 해서 복합 정보, 전장 정보 상황인지 그리고 결심 지원 체계 기술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것들을 동적으로 임무 재할당하고 하는 기술들을 인공지능을 통해 개발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배터리 이창원 박사님이 이제 아마 이 과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개발을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총괄에서는 이 과제는 소형 무장 헬기 유무인 복합 운영 임무 수행 체계의 설계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유인기 쪽에서 무인기를 제어하기 위한 공중 통제 모의기를 개발하고 OFP를 개발하는 게 총괄 과제 쪽에서 하고 단위 1, 2 과제에서 단위 과제 1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실시간 복합 전전 정보 상황인지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상황인지 기반으로 해서 유무인 복합 운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동적 임무 계획을 하고 재계획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걸로. 다음은 이제 국방부에서 진흥형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및 활용을 위한 개념 연구를 이제 이러한 형태로 지금 기존에는 공중 유무인 협업 체계인데 이게 공중 유무인 협업뿐만 아니고 전체 지상, 공중, 해상, 수중까지 다한 그런 전반적인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에 대한 수행 개념을 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이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캡처한 영상인데 KUH 기반으로 드론, 탐색 구조용 소형 드론을 이제 운영하는 이러한 형태의 유무인 협업 체계와 그리고 소형 무장헬기 LH에서 캐니스터형 발사형 무인기를 두고 공중 발사형으로 다목적 무인기 운영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IAI라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성을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무인 협업 체계에 대해서 국내에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동향을 핵심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유무인 협업 체계가 이제 전력화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좀 핵심 기술 개발 단계로 좀 많이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전 특징, 비대칭전이나 동식통합전, 운전 신속 기동 타격 등에서는 반드시 유무인 협력 체계가 필요한데 우리도 좀 지속적인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님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이 조금 막 스토리가 있어요. 쫙 이어지는 뭔가 발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엔트리 또 이박사님께서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하나 정도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지막 발표 듣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 질문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감사하고요. 그러면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김성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트리 이창원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애트리의 국방 AI V 시스템 IT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앞서 아마 하나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의 그 일부 내용을 여기서 아마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에트리 이창입니다. 저희 에트리가 사실 이제 국방당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어떻게 민수 쪽 관련된 뭐 연구원 대표적인 이제 국가 출연연구소인데 3년 전부터는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국방 연구를 해서 현재 에트리가 어느 방향으로 국방 연구를 하는지 오늘은 그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사회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이제 언택트 테크놀로지 기반의 디지털 전환 시대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회 전반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이제 현재 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국방 쪽에 이제 병력 감소하는 거 아까 치면 이제 국방부에서 많이 얘기하신 부분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요즘엔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언맨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기에 같이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환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싸우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전 공간도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예전에 육해공에다가 더 나갔을 때 사이버 우주 공간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 전투 수단 자체도 이제 정밀 타격이라든지 무인체계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보 전투 형태의 정보와 관련해서 아까 집에도 많이 소개나 했지만 의사결정 솔루션이라든지 VR, AR 같이 겸비한 어떤 가상 공간에 대한 그런 연계된 기술들 이런 게 굉장히 현재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자체도 보면은 현재 이제 굉장히 이제 요즘에 이제 다중지능, 뭐 초지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개별 단위지능 형태로 해서 요즘에 뭐 시각이라든지 음성, 그다음 텍스트에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요즘에 이제 사회적 민수 쪽 분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결합된 어떤 이제 감성이라든지 소셜, 공간지능 이런 다중지능에 대한 융합에 대한 게 굉장히 요구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자체도 이제 ANI에서 점점 AGI 쪽으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방향을 가고 있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제 어려운 거기 길이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대가들이 한번 이제 컨퍼런스에 모여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용어가 이제 초지능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뭐 슈퍼인텔 여기 보게 되면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미 그 초지능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미 도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틀라스 같은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제 육체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웬만한 성인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굉장히 운동 능력이 뛰어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른들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영상이 길어서 일단 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의료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판단 쪽 왓슨이 관련해서 국내 그쪽 첫 진료를 관련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시작했습니다. 왓슨 인력개발을 케이스입니다. 보고 치료 방법과 근거를 제시하고 주치의는 이를 이것도 시간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왓슨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이제 벌써 이제 이런 이제 그 가천대 같은 경우 이미 왓슨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의료팀한테 전문의한테 받겠습니까? 왓슨한테 진단 받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벌써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굉장히 사람의 인지 능력 이상으로 슈퍼 인텔리전스가 이제 도래한 시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트렌드 쪽에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도 굉장히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뭐 같은 시각 지능을 보더라도 그 은폐나 엄폐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영상에 대한 처리가 더 어렵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게 인프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침에 데이터 링크도 나왔지만 애독 관련된 그런 형태의 피어투피어에 대한 데이터 링크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처럼 멈티 관련된 거 더 나아가서 풀리 오토노머스 시스템 가게 되면은 의사결정에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솔루션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제가 국방부에 소개했지만 아이암의 2030이라든지 달파의 AI 넥스트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뭐 디지털 전에서의 백승을 위한 AI 뭐 기술들, 판단이나 시각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인공지능이 결합된 그런 연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뭐 딥그린 프로젝트는 워낙 잘 아실 거예요. 달파에 있었던.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어떤 지휘관이라는 요즘에 이제 키워드들 많이 쓰고 있는데 대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가질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한계도 있고 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파에서 현재는 이제 에이다라고 해서 저런 형태로 다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보면 저는 다양한 멀티 모달에 대한 데이터들 왔을 때가 영상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떤 텍스트, 음성. 예를 들면 SNS상에서 누군가가 내 앞에 지나간 탱크를 갖다 영상을 찍은 거죠. 그다음에 누군가 B라는 사람은 SNS상에다 내 앞에 탱크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텍스트 문자를 쓰고 C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폭발음에 대한 보이스 그리고 사운드를 가는 거 올리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상황 추론을 해갖고 러시아에서 탱크로 우크라이나 침공주의나 이렇게 추론해내는 그런 어떻게 대표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다중가설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젝트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미래 전장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분야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저희 뭐 에트리에서 분류를 한 건 아니고 6개 출연연이 모여서 다 같이 한번 분류를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저런 기술 분야로 이제 분류가 됐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저희 에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지능이나 이제 초연결 쪽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그쪽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좀 리딩하는 형태 국방 쪽에 관련해서도 그런 걸 많이 좀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3초 플러스 1초 해갖고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진행된 메가 브랜드가 될 텐데 저게 이제 주황색 해당하는 게 저희 에트리가 그동안 이제 저희 나라에서 컨트리뷰션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초지능 쪽 관련해서는 지니뚝 같은 경우는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진짜 그 평창올림픽에도 많이 활용이 됐었고 또 유해진 배우가 말랑말랑 지니뚝 설전 나오는 게 한컴에서 저희 쪽 기술전 받아서 상용화시킨 그다음에 엑소브레인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왓슨 아까 보여드렸는데 왓슨을 이제 대응하는 한국형 토정 인공지능 언어지능 만든 게 엑소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2016년도에 장학식 나가서 엑소브레인인데 이제 수능 만점자들 이렇게 해서 대결했는데 당연히 엑소브레인 이겼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조연결 쪽을 좀 하나 보게 되면 예전에 CDMA부터 근래 이제 와이브로 이제 5G 서비스까지 그런 연구를 저희가 계속 에트리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엑소브레인 관련된 추가적인 건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 네, 이것도 엑소브레인 관련된 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더 이제 딥뷰라고 해서 시각지능 관련해서 에트리에서도 이거 한 과기정통부 예산을 받아서 한 10년 이상 연구를 해왔거든요. 현재는 대전시랑 이제 계약을 맺고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거 관제센터가 100개가 있는데 현재는 관제원들이 다 그 CCTV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다 이제 저런 이런 기술 AI 시각지능 기술을 넣게 되면은 뭔가 불법 투기하려고 할 때 얘가 디텍션해서 그 근처에다 예를 들면 확성기를 통해서 경고를 주는 형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버리다가도 안 버리는 형태. 근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세종시랑도 협약을 맺어서 이런 딥뷰 기술을 갖다가 세종시에 활용하는 그런 형태 저렇게 지금 불법 투기하는 것 갖다 이제 찾아내서 이제 경고를 주는 형태로 지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파트인데 에트리가 그러면 말씀드렸던 게 이제 국방 분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딱 그 3초에 맞는 형태로 맞춰서 일단은 제일 강점이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쪽 관련해서 밀리터리 실내 인프라라 해서 트러스트 밀렛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 말씀드렸던 이제 초지능 쪽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디지털 참모인데 국방부에서도 저희가 만든 거 이렇게 그 그림을 사용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 에트리 내부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참모 과제를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VR이나 AR을 써서 뭐 특수형 훈련 시스템을 한다든지 보내보면 저기 어쨌든 뭐 과학학 훈련단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이 연동해갖고 실제 이제 VR 환경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AR 글래스를 써갖고 AR 가서 뭐 인공지능 대형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훈련한다든지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초연결 관련된 이미 그런 과제고요. 그래서 써있듯이 이제 고신뢰, 고생존성 이런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국방에 있는 여러 가지 엔티티들한테 심리스하게 잘 제공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져가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아까 집에 이제 멈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멈티가 이런 풀리 오토노머스 가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빨리 시작했던 연구인데 2010년도에 지식경제부에 이제 그 펀딩을 받아서 한 6년간 저희가 군집지능 로봇 과제를 이미 했었고요. 여기서 완전히 풀리 오토노머스이기 때문에 뭐 아까 소프트 아키텍처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거기 관련된 그런 인프라나 이제 플랫폼 관련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지능에 대한 레벨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거의 이제 단일 지능에 대한 걸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연구할 때도 군집지능을 정의한 게 전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에트리에서 저희가 이제 군집지능이랑 여기는 아직 소개를 안 넣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뭐 임무 자율도라든지 임무 복잡도 막 이런 걸 분류를 해갖고 저희도 0에서부터 8단계에 해당하는 거 저희가 이제 정의를 다 했었고 관련돼서 뭐 이런 연구들. 그래서 뭐 군집 행동 제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영상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게 저희가 연구했을 때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인데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침입자가 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저 로봇이 이 사람을 감지해서 나머지들이 포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거 뭐 이런 행동 제어를 통해서 이제 대형을 이루고 움직인다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뭔가 이제 이게 청소하는 로봇들이거든요. 실제 하다가 이제 뭐 배터리가 달거나 쓰레기가 다 차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백업해서 이제 커버리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연구도 있고, 이건 네트워크 라우팅, 이건 또 동시에 이제 로봇 분야에서는 슬램을 많이 하는데 군지 로봇들은 동시에 슬램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실시간으로 머징하게 되면 굉장히 맵의 정확도도 올라가고 당연히 빠른 시간에 전체적인 그 환경 지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런 쪽 관련된 솔루션을 갖다 이미 그런 연구를 갖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 좀 넘어가 주시면. 네. 그리고 또 이제 초실과 관련해서 저기 밑에가 실제 스레드 뮤직과 320입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옆에 동영상이 있는데 360도 스레딩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든 거거든요. 저희 에트리아 보면 저희 가상 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서 저게 배틀필드 4라는 지금 상용 게임인데 실제 거기 있는 이제 아바타들이랑 전투를 할 수 있는. 근데 뭐 2년 전에 사실 국방부 장관님이랑 곽일동 장관님 와서 두 분이서 배틀하는 걸 저희 와서 아마 뉴스 클립에 많이 나왔던 걸로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시스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그림 국방부에서 활용하셨더라고요. 저희 에트리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과제를 만들어 갖고 이제 진행하는 AI 군참모 과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그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일단 전장 분석 간의 솔루션을 내겠다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는 넥스트 이 기술 기반으로 해서 AI 사용을 하면 VR, AR 같은 데 활용돼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 시스템 같은 데 활용될 수 있는 코어 기술들이 연계될 거라고 보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진짜 시공간 상호협력과 이제 대규모 전투를 서포트할 수 있는 AI 군참모가 근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TR 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돼야 되는 거여서 에트리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내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AI 이제 군참모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 연구 결과물들이고요.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이제 보셨듯이 뭐 개인 기술 같은 거 써서 이런 마스크 영역 갖다 새로 제너레이션하는 솔루션들. 그다음에 이것도 배틀필드 4인데 완전히 실시간으로 이제 전광 분할해서 굉장히 실시간 FPS 내에서 저런 실시간 전광 분할을 하는 그런 솔루션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말씀드렸던 상하인지에 포화가 되는 어떤 판단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에이전트들이 막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빨간 팀이랑 청팀이랑 이렇게 배틀하는 상황에서 이 가운데 이게 인공지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들의 그 관련된 정보를 쫙 모아서 종합적으로 에이전트 1이 판단을 해갖고 현재 이게 레드 팀과 어떻게 교전 중이다. 뭐 지금 현재는 안전한 상황이다. 이거 갖다 중간에서 판단해 주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갖다 이제 실제 스타크래프트에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넣어서 여기 보면 그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엔티티들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이 실시간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유닛이 지금 아군을 갖다 뭐 공격하려고 한다, 감시정 잘한다. 이게 실시간 확률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애틀에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가상돔에서 관련된 특수전 훈련하는 거. 더 나아가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저런 로봇팔 같은 걸 통해서 훈련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스레드 밀을 막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어시스트하면서 실제 그 돔 환경에서 정말 굉장히 그 뭐 온도도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기압도 내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날짜라든지 계절에 상관없이 훈련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사실 너무 비싸요. 저희가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갖고 이것도 이제 보급형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이거 재밌는 건데 이것도 과기동통부 과제인데 요즘에 이제 관심병사들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요구를 한 거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병사들이 저녁 때는 이제 휴대폰을 쓸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챗봇 엔진을 갖다 깔은 다음에 얘와 같이 이제 좀 대화를 해보면서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겁니다. 뭔가 사고 칠 수 요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게 디텍션 되면 일단은 실제 심리 상담자 그분한테 이제 실제 의뢰를 하게 되고 정말 심각하면 이제 보고가 되겠죠. 그런 쪽 관련된 어떤 이제 하는 과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요 과제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과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텔스 이제 네트워크 자체도 좀 스텔스화 돼야 된다 해서 이것도 애트리전 사업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국기원 통해서 새로 이제 런칭한 사업인데 저희랑 LRG 넥슨이 같이 이제 사업을 갖다 이번에